쉬운 경제, 살아있는 경제, 우리 집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어제 제가 오프닝에서 이 존버 정신, 끝까지 버티면 된다는 그 정신이 안 통하는 곳이 바로 옵티머스 펀드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지난 7월부터 4개월간 진행한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실사 결과가 어제 발표됐는데요. 펀드 예상 회수율이 최소 7.8%에서 최대 15.2%에 불과했습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희 대표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득희입니다. 옵티머스 펀드 관련된 피해자들하고 계속 소통하실 텐데 네. 어제 결과 발표 듣고 낙심 많이 하셨겠어요. 근데 예상한 결과였죠. 원래 처음부터 금감원이 4천억 정도가 향방을 모르겠다라고까지 할 정도였기 때문에 오히려 꼬리가 지금 드러나서 3,500억 정도는 어디에 투자처는 이제 밝혀졌고 네. 나머지 한 1,000억 정도가 이제 못 찾고 있는 돈인 거고 해수 불능은 금감원이 올 첫 보고를 할 때부터 발표를 할 때부터 힘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피해자들은 판매사로부터 네네. 전액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금감원 분쟁에서 전액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착오에 의한 계약 무효 여기에 대해서 그게 관심사가 제일 높습니다. 어제 발표는 이미 아는 사실을 재확인했고 결국은 판매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그렇죠. 그게 제일 핵심인 거죠. 자, 금감원 분쟁은 어떻게 나올지. 네, 어제 결과를 좀 천천히 살펴볼게요. 환매 중단으로 묶인 5천억 원대 옵티머스 펀드 자금 중에 회수가 가능한 금액이 10%에 못 미칠 거다. 이런 실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과는 정확하게 잘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최소 400억, 최대 783억, 그러니까 5,100억 중에서 그 3일 내게 본인이 했기 때문에 그 근거치에는 오차 범위 안에는 들어가 있다고 보고 있는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발표했을 때 조사 결과 발표했을 때는 어디에 들어갔는지조차도 몰랐거든요. 저번에도 나와서 설명드린 것처럼 맞아요. 이 회사만 페이퍼 컴퍼니만 들어가고 여기에서 트러스트홀로 들어가서 또 어디로 뿌려졌는지 추적이 안 되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는 실체는 좀 밝혀졌기 때문에 네. 좀 이 안에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이 안에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일단 이 결과에 따르면 고객이 투자한 돈에서 잘하면 10% 건지고 최악의 경우에는 한 푼도 못 돌려받는 투자자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나 한투투자증권이 아니 한국투자증권이 네. 한투자증권 못하겠다. 우리는 책임 없다라든가 분쟁 조정에서 배상 비율이 뭐 예를 들어서 30%다. 판매사의 책임이 40%다. 이렇게 났을 때는 그렇게 되고. 예.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져버리는 거죠. 그럼 이건 다행인 거예요? 지금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가 NH투자증권이잖아요. 네, 85% 정도 됩니다. 5,100억 정도에서 네. 85%를 NH투자증권이 하고 있죠. 지금 NH투자증권은 어제 나온 그 발표와는 별개로 본인들이 고객자산 회수 태스크포스 팀을 운용해서 자체 추산해 봤더니 전체 회수 금액은 1,100억 원 이상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럼 금감원 발표 대비 회수율이 최대 9%포인트 이상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잖아요. 예. 이건 기대할 만한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할 수는 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사기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10%나 20%나 그렇죠. 25%를 회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배상을 받을 수 그러니까 있는. 배상이 누구 책임이 있어서 배상을 받느냐는 건데 그 NH투자증권이 배상을 전액 배상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지 회수율이 10%다, 20%다, 25%다 이건 나중에 정산할 때 중요한 그러면 거지.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말도 좀 물타기 같이 느껴질 수 그렇죠. 있겠네요. NH투자증권 입장에서는 마치 모르는 피해자가 아니라 네. 시민들을 상대로 1,000억이 아니고 더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수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분리시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저는 뭐 피해자가 아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들으면서 그래도 금감원이 말한 회수율보다는 좀 높으니까 그래도 기대를 가져볼 만하지 않냐 순수하게 그렇죠. 생각했는데 순진하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이 판매한 NH투자증권의 잘못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예. 여기에 대한 판매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예. 그거죠. 말씀을 지금 거듭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1억을 투자를 해서 가입을 해서 피해를 손실을 봤는데 1,000만 원을 돌려받는들 2천만 원을 돌려받는들 피해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원금 전체가 자기는 사기당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기범을 지금 누군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옵티머스는 확실한데 NH는 자기는 사기범이 아니다. 공범이 아니다. 오히려 수탁사인 하나은행이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공 돌리게 하고 있는 거죠. 책임 전가를 책임 서로 전가를 하고 있는 계속 거죠. 하고 있는 거죠. 회수율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예. 금감원이 회수율이 낮은 이유가 돈이 직접 투자된 게 아니라 한두 차례 경유되면서 예. 이 권리관계가 불분명해지고 그러니까 책임을 물 수 없게 됐다는 거죠. 그마저도 간접적으로 투자돼서 회수율이 낮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돈을 뭐 어떻게 운용했길래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기 생생히 처음에 와갔을 때는 보통 횡령하시는 분들이 네. 처음부터 작정하고 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돈을 횡령을 해서 금융회사 직원들이 100억을 횡령을 해서 주식을 투자해서 더 크게 돈을 벌어서 벌면 3% 거기서 정도만 갚고 이 차액은 자기가 가져가는 구조들이 처음에 시작을 하는 것들인데 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근데 제가 너무 순에 빠졌죠. 그냥 작정을. 옵티머스는 처음부터 작정하고 아하. 공공기관 매출 채권이라고 사기를 친 거였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현행 라임 사태가 안 터졌으면 아마 계속 돌려막기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라임이 터지니까 신규 자금이 중단되고 금감원이 이제 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3월부터 서면 조사가 시작되었잖아.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작정하고 옵티머스 펀드 판 사람들이 사기친 거라면 판매처의 책임이 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덕방도 그렇죠. 물건이 어떻게 보고 해서 법에 복덕방 책임이 있는데 자본시장 법에서 다 면책을 해줬다고 해서 NH는 자신들도 피해자 모드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피해자들이 분통 터지는 거고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선지급으로 그러니까 유동성 지급이다 해서 70% 최대 최저 30%까지 지금 선지급을 한 상태입니다. 선지급 그러니까 이걸로 우리 그냥 끝내자. 요거 아니죠. 받고 이렇게 우선 해라. 그리고 나중에 더 책임을 내서 분쟁조정위에서 더 나오면 더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들한테 옵티머스 펀드 가장 많이 판 곳이 NH투자증권이고 수탁사가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가 예탁결제원. 예탁결제원. 그럼 여기도 펀드 관리 감독 제대로 하지 못했던 비판 받아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받고 있죠 지금. 예. 근데 지금 수탁사 같은 경우 하나은행은 옵티머스가 만기가 들어온 자금을 돈이 안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지급을 해줬어요. 당일날 네. 입금이 안 됐는데 그게 3회에 걸쳐 일어났고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계수표 당일날 못 막으면 부도나잖아요. 그러니까 금융회사 입장은 당일 마감이 안 되면 큰일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로 해줬다는 거 보면 수탁사인 하나은행도 이상한 거고 예탁원도 사무관리를 잘못했다고 지금 금감원이 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 네. NH도 사실은 상품에는 자신들이 안전해서 팔았다고 하지만 옵티머스 관계자로부터 로비를 받아서 사장이 만나가지고 2019년 5월부터 판매를 하게 된 거거든요. 네. 2019년 5월이 왜 중요한 시점이냐면 전파진흥원이 검찰에 수사 의뢰했던 사건이 무혐의 처리된 거예요. 아. 그러면 그때 끊었으면 옵티머스는 좀 작게 막을 수 있었는데 피해 규모를 그렇네요. 검찰도 무혐의 처리되고 거절해가지고 다른 데 갔던 수탁사인 하나은행도 다시 하겠다고 하고 이러니까 옵티머스 입장에서는 이거는 계속 돌려막기를 할 수 있구나. 자본시장법상 아무도 간섭을 할 수 없구나. 라고 하고 땅 짓고 헤엄치면서 사기를 친 거죠.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로로 막은 저는 것이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막은 것도 아니죠 네. 지금. 뭐 지금은 막은 것도 아니죠. 그냥 그렇죠. 터진 거였죠. 그러니까 그때만이라도 예, 멈췄으면. 그러니까 라임 사태가 아니었으면 저는 계속 돌려막을 수 있었다라고 그렇군요. 보고 있는 거고. 그래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지 않냐 저희들은 의심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보이지 않는 손을 누구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언론 보도에 따라서 나왔던 하자치유 문건에 따르면 이현재 전 부총리가 적기시정 조치도 유예해주고 힘을 썼다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모피아는 밝혀진 거죠. 그리고 대주주인 양호
이 정도는 이제 밝혀진 거였고 네. 당시 당시 금감원장이 최영식 원장이었는데 그는 이현재 사단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적 이현재냐 하고 할 수 있지만 이현재 전 부총리가 초대 금융감독위원장 할 때 이분이 상임 자문위원을 하세요. 네. 학자로서 영입되는 게였기 때문에 이현재 사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손들이 어쨌든 있었고 금감원 간부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고 수탁사를 연결해준 소개해줬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지금 받고 있고 네. 하나은행은 수탁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찰 수사가 압수수색이 2번 열차에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자, 금감원 얘기 그러면 해보죠. 예. 대표님이 여러 번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금감원도 이게 분쟁 조정도 재판이나 수사 결과에 맡길 게 아니라 자신들이 조사했던 결과를 갖고 전액 배상 계약 무효를 이제 금감원이 해야 된다. 예, 예.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예. 그러면 라임 같은 경우에 예. 계약 취소가 일부 됐었죠. 예. 이런 걸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쟁 조정을 말하는 겁니다. 금감원에서 해야 될 것들은 네.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라임 무역금융 2018년 11월 이후에 사기로 통보받았을 때 알면서 팔았던 거. 그때부터 돌려막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라임은. 네. 그래서 판매사들에게 착오이한 계약이다. 민법상은 그렇지만 형법상은 사기다. 이렇게 해서 전액 돌려줘라고 판결을 냈고 업무상 배임하고 검토를 하다가 올 8월 말에 수탁 판매사 5군데가 다 수용을 했고 10월까지 다 지급을 완료를 했어요. 아, 완료했습니까? 1,600억 정도는. 네네. 라임은 좀 그만큼 남아 있는데 지금 오테머스나 라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전재수 의원한테 국정감사 때 금감원이 서면으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고 수사나 재판 결과를 참조하여 하겠다고 해서 그럼 다시 말하면 재판 끝날 때까지 안 할 거냐라고 하는데 지금 라임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에 판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네. 1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옵티머스도 마찬가지고 코로나보다 더 힘든 게 내 돈도 못 찾는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이라도 빨리 찾으면 숨통이 트였을 것. 이따 뭐 결혼자금, 전세자금, 사업자금, 노후자금 노후자금. 이러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으셔 하는 거고요. 얼마 전에 만났던 피해자 중국 교포씨인데요. 이분은 교통사고로 상한 받은 재해를 배상금을 보상금. 장애를 했는데 보상금이 6억인데 이 6억을 PB가 병원까지 찾아와서 설득을 해서 가입을 시켰는데 대리인이 그러니까 배우자를 절세한다고 배우자를 했는데 이분은 또 중국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PB가 전화해서 배우자가 한국으로 비행기 타고 와서 가입하고 갈 정도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못 오시다가 이번에 이제 귀국을 하셔가지고 금감원에 앞에 오셔가지고 자기 신체값이고 가족들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돈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피해를 빨리 보상하는 길은 금감원이 저는 지금 있는 자료만 하더라도 충분히 착오이한 계약으로 전액 배상을 결정을 하면 네. 판매사가 이제 그때 수용을 할지 안 할지는 결정을 할 건데 우리 전례에 비춰봤을 때는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네. 거죠.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니 본인들이 투자해놓고 왜 지금 이걸 전액 배상하래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까 대표님이 주장하셨던 것처럼 옵티머스는 처음부터 사기칠 생각을 하고 만든 펀드였고 그 펀드를 아까 사례로 드신 뭐 교통사고 장애금으로 받은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PB의 권유로 인해 안전한 자산이다. 안전한 자산이다. 네. 국가기관이 투자하는 투자처를 하는 거다라는 말로 해서 냈기 때문에 이거는 계약 자체가 불안전하다. 불안전 판매가 아니고 사기 판매라는 거죠. 사기 판매다.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이거 자체를 계약 취소로 해서 원금 100%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죠. 그런 거고 오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NH도 책임을 돌리고 있거든요. 어떤 책임을 돌리냐면 수탁사가 잘못했다. 수탁 관리에서 네트워크가 잘못했다고 하면 우리가 법률 검토를 해봤어요. 그러면 NH가 전액 배상을 하고 100% 지금 70% 해줬어요. 한투는 90%까지 해줬어요. 그러면 전액 배상을 해주고 자신들이 구상권 청구를 하면 돼요. 하나은행한테 그다음에 애탁관리사인데 그래가지고 누구 잘잘못을 법원이 갈려주면 피해자들은 고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폭탄 돌리기 책임 돌리기 전가를 하면서 우리도 피해자니까 이거 주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감원 분쟁 조정이 나온다. 근데 금감원은 좀 더 수사 결과나 재판 결과를 보고하겠다. 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속에서 피해자들만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거죠. 아니 그래서 지금 뭐 구상권 청구 얘기도 하셨는데 그럼 라임 사태 때처럼 원금 전액 반환안 있고 펀드 판매사, 수탁사, 사무관리사가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뭐 그는 이제 분쟁 조정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먼저 판매사가 먼저 다 선관의 하고. 의무를 근데 져서 먼저 네. 주고 그다음에 자신들이 이 분쟁 조정 구상권 결과와 청구를. 상관없이 네.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법원에서 누구 90%, 누구 20%, 누구 30% 이렇게 해주면. 배상 비율을 네. 나올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해야죠. 물론 해야 돼요. 염치가 있다면 그게 금융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암만 법상 자기들의 책임과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국가가 5천만 원까지 예금 보장해주는 금융기관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을 믿고 가입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특징은 뭐냐면 이게 사모펀드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 하나 주면서 제한 상품 설명서 보면 전문 투자 신탁 펀드로 돼 있어요. 그 사모펀드 저도 100번 설명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 네. 그분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했겠어요? 네. 설명도 안 했을 네. 거예요. 그냥 안전하다.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하고 해서. 가입을 한 거였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으면 오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공공기관 매출 채권이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한 거였죠. 자, 그러면 어떻게 민사소송단을 꾸리거나 뭐 이런 방법도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사실 지금 소송을 지금 위임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다들 금감원 분쟁까지는 보고 들어가시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감원 분쟁이 좀 올해 안에 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제 금감원 분쟁 결과가 투자자 자기 책임의 원칙을 진짜 저어서 사기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JLF 때처럼 20%는 자기 책임이다 해서 80% 배상이 나오면 그건 이제 민사로 들어가셔가지고 나 자기 책임 없이 하다 못해서 수탁 사인 하나는 그러니까 아마 민사를 들어가게 되면 NH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판매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탁사인 하나은행 그다음에 사무관리 회사인 예탁원 이렇게 네. 세 군데를 옵티머스까지 네 군데를 상대로 하면 저는 구상권 청구에서는 이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원이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들어왔을 때 네 군데가 들어왔을 때는 그 네 군데를 처음에 배분을 해주지 않거든요. 연대에서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을 해주고 그렇겠죠. 그 다음에 자신들끼리 해보고 이제 어떻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NH가 100%를 지급하면 우린 100% 다 못 줘. 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서 소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차는 예견돼 있어요. 구상권 청구는 NH 입장에서는. 그러려면 이 절차를 2년 3년 끌게 아니라 앞당겨서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 배임이 그게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업무상 배임 핑계만 대고 지금 겨우 네. 70%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끄는 게 싫어서 사실 피해자들도 금감원에서 정리하는 거 보고 시간이 걸리죠. 네, 민사소송단 꾸리든지 말든지 하겠다 이건데 민사소송단은 꼴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모아서 네, 지금 일단 변호사들 네. 법무법인 한 세 군데 정도 그렇군요. 하셔가지고 사건 계약까지 맺었고 있는데 이제 금감원 분쟁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네, 그분들에게는 지금 달라지네요. 학수고대하고 있죠. 그렇네요. 자, 그러면 금감원이 지난 10일이죠. 그젠데 라임자산 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어요. 예. 증권사 전현직 CEO에게 문책 경고 또는 직무정지 중징계 처분을 내렸단 말이에요. 예, 예. 이 징계 수준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내용은 좋은데 저는 조금 약하다고 보죠. 물론 이제 DLF 때보다는 징계 수준이 높습니다. 높고 그때는 부당금융 위반은 안 적시를 했는데 부당금융 위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속였다는 부정방지 위반 이것도 있고 대신정권 같은 경우에는 반포센터를 폐쇄까지 시켰어요. 왜냐하면 대신정권이 라임을 그 지점에서 95% 이상 팔았거든요. 네. 그리고 신한금투는 구속까지 돼 있고 대신도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엄히 물었다고 보는데 CEO의 제재 수준은 좀 낮다고 보는 거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정권사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금감원이 감독 부실을 해놓고 우리한테 책임을 떠넘기냐라고 해서 이런 문서를 만들어서 네. KB 정권으로 알려졌는데 국회 정무위원회에다가 뭐 투서를 했다라고 뉴스 보도에 나왔고. 그러니까 금감원도 관리 감독 안 해놓고 지금 우리를 이렇게 지금 그렇죠. 처분해?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한 거죠. 예를 들어서 라임에서 네. 청와대 행정관이 금감원 직원으로부터 룸사롱에서 문서를 전달받아가지고 전달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도 내부 통제부 시스템 무죄 아니냐? 라는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는 뭐냐면 CEO에 대한 보호. 그러니까 고객은 안중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권 유령 사태 때 우리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때는 염치가 있어서 그 징계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저는 비슷한 징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옵티머스는 어떻게 이 징계 수준이 어느 정도 내려줘야 될까요? 훨씬 더
전 좀 강력하게. CEO에 대해서는 좀 더 높아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해임도 있고 담당자, 이게 당사자 같은 경우는 범죄행위 당사자 같은 경우는 해임도 있고 정직도 있고 하는데 저는 CEO의 징계는 좀 약하다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KBI 투서가 먹혔는지 또 KB 정권 사장은 징계 수위를 사전에 통보한 것보다 낮춰서 해줬어요. 그러니까 좀 이게 또 이제 확정된 건 아닙니다. 네. 금융위원회에서 확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또 어떻게 또 바뀔지 봐주기도 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끝까지 지켜봐야죠. 어떻게 될지.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요.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좀 금융회사들에게 당부하셨던 게 자신들의 책임만 안 지려고 하고 자신들만 살려고 하지 말고 회장님, 사장님 보호하지 말고 피해자 좀 봐라. 이 겨울을 어떻게 나겠습니까? 먼저 알겠습니다. 선지급 선배상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정의연대 김두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